안녕하세요. 2020년 산업계간접 대학평가 결과발표 세미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창근입니다. 시작은 이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그 다음에 트렌드 및 생태계, 그 다음에 ITSQF와 NCS, 그리고 산업계의 요구, 마지막으로 산업계와 대학, 학생의 방향에 대한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서 FAQ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은 세계 ICT 시장 규모와 국내 ICT 시장 규모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IDC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IDC는 2019년 세계 ICT 시장이 그 전년 4조 600억 달러 대비 3.6% 증가한 4조 2,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하드웨어, 그 다음에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C 서비스, 그 다음에 통신을 포함한 전체 시장 규모였고요.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분야는 2018년 시장 규모가 1조 2,400억이고요. 2019년도에는 1조 3천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ICT 시장 규모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DC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시장은 크게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로 구분하여 2019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년도, 즉 1조 2,400억 달러에서 5.2% 증가한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이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전년 대비 7.9%가 성장한 5,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역시 전년 대비 3.1%를 성장하여 7,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 규모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시장 ICT 시장 규모입니다. 동일하게 ID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9년 국내 ICT 시장이 7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제 73조 6천억 원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이는 이제 전체 그 비즈니스 서비스와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IT 서비스, 그리고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1.7%, 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하드웨어 분야에서만큼은 마이너스 7.4%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좀 감소의 폭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분야는 13조 9천억 원으로 여전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도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IDC는 2019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년, 즉 13조 5천억 원 대비 3.3%를 증가한 13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를 각각 나눠서 살펴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인 경우 4조 8천억 원, 그리고 2019년 시장 규모는 5조 원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IT 서비스 분야는 8조 7천억 원에서 9조 원으로 성장세를 크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소프트웨어 트렌드 및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트렌드와 생태계는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이 기반이 돼서 이 산업과의 연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10대 트렌드, 10대 이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율형 IoT 기대감 증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IoT와 AI의 융합, 그 다음에 5G와 엣지 컴퓨팅의 융합으로
AI, IoT, 5G, 엣지 컴퓨팅 기술이 이제 점점 그 소비자들의 희망, 그다음에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추세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교육 분야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활용되는 추세인데요. 인공지능을 위한 콘텐츠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에듀테크 분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에듀테크 분야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분야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권 AI 투자 본격화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과 IT 기업 간의 기술 교류, 그 다음에 협업을 통해서 금융권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투자 상품, 그 다음에 고객들을 위한 투자에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그 AI를 통한 투자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그 다음에 국내 금융권에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의료의 빅데이터 개방입니다. 그동안 이제 의료와 관련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개방을 하고 또는 민간과 어떻게 사업과 아니면 비즈니스를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2019년 9월에 이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민간 기업에게도 이 부분이 데이터를 공개를 통해서 어떻게 의료 분야도 발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이슈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능형 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입니다. 지능형 물류 로봇이라고 하면 AMR이라고 하는데요. 물류 기업과 AI 기업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름으로 인해서 인공지능과 IoT를 활용한 지능형 물류 로봇이 앞으로도 계속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한 대처로 지능형 물류 로봇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명 가능한 AI의 현실화입니다. 그동안 AI는 그 처리 과정이 감춰져 있었고 저희들 사용자들이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이제 그 금융계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판정한 또는 AI가 결정한 의사결정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투자 상담 아니면은 그 의사결정에 관한 좀 더 인공지능과의 어떤 교감 아니면은 또 새로운 또 측면의 AI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어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바일 플랫폼의 혁신입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와 있는데요. 이 폴더블 폰과 같이 기기들이 과거 소형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성능의 또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소비자들, 사용자들에게 편리성과 또 실감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OS의 변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OS의 변화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기반 기술로는 OS와 모바일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에너지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 가속화입니다. 에너지 산업이 과거에는 독점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점 기업에 의해서 에너지 산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갈 것이고요. 소프트웨어와 융합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선전 경쟁입니다. 최근 언택트 추세로 인해서 게임 시장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5G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G를 통해서
끊김없고 그다음에 실감성과 그다음에 그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가세가 되면서 클라우드와 5G의 연계를 통해서 게임 시장도 이제 재편이 되고 있고 게임 시장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택트 서비스입니다. 우리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그 코로나 상황에서 언택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언택트 서비스의 기반도 5G 기술입니다. 이 5G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실감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격리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실감성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보완으로 5G와 AR, VR과 같은 이제 고성능의 처리 속도와 연결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10가지 10대 이슈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 10대 이슈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대 이슈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접한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5G입니다. AI 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교육, 금융, 의료, 그다음에 물류, 에너지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금융에 인공지능이 이용이 되면서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한 단계 진화된 방식의 투자 방식이 나타난 것처럼 인공지능이 전 사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5G입니다. 5G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율형 IoT,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클라우드 게임, 그 다음에 그 언택트 서비스 등 5G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수의 소프트웨어가 5G 보급을 전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G에 대한 수요와 기술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신규 사업의 기회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SQF와 NCS입니다. 갑자기 ITSQF와 NCS가 대학교 산업계 관점에서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의아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ITSQF와 NC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의 역량 체계가 ITSQF입니다. SQF가 산업별 역량 체계인 것처럼 IT 분야의 SQF는 ITSQF입니다. ITSQF는 그 역량 체계인데요.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의 다양한 역량에 자격이나 학력, 현장 경력, 교육 훈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ITSQF를 구축하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과거의 그 학력 중심, 그다음에 스펙 중심에서 그 경력과 그 학력 중심의 인사 관리에서 이제는 실제로 역량 측정의 요소가 기술적인 요소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직무 역량의 중심으로 평가가 되고 직무 역량의 중심으로 인사 관리가 되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점점 변화가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ITSQF를 구축을 해서 목적하는 바는 다양한 능력의 반영을 기술자 역량으로 연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인 경력 개발과 역량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보자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NCS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직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를 도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기술서 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인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ITSQF와 NCS의 직무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9개의 직종과 34개의 직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ITSQF의 직종은 IT 컨설팅 및 기획, IT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포함을 해서 총 9개의 직종으로 특히 이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에는 UI UX 디자인, UI UX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직종들, 직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TSQF, NCS의 ITSQF 직무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의 UI UX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4개 직무에 대한 직무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UX 개발자의 직무를 살펴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획 및 아키텍처 구축,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UI UX를 개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들이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직무에 대한 정의를 아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정의에 이어서 ITSQF 직무 기술서입니다. 우리들이 정의했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무의 직무 정의에는 이 직무 기술서가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 수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수준에서 달성해야 될 직무의 그 자율성과 책임성, 그 다음에 실제로 N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NCS 능력 단위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기술서의 구성을 보면 직무 정의, 그 다음에 L7부터 L4까지 직무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L5, 그 다음에 L4가 저희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께서 졸업하고 처음 입직하게 되면 부여받게 되는 수준인데요. L5가 대학교 4학년 수준, 학부 수준의 신규 입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벨 5의 직무 수준과 자율성과 책임성, 그 다음에 그 능력 단위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그 통합 구현에 관한 직무 역량이 필요하고 데이터 입출력 구현, 서버 프로그램 구현 등 실질적으로 L5 신규 입직자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능력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것이 세 분류인데요. 이 세 분류는 NCS에서 정의한 세 분류입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NCS 세 분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응용 소프트웨어 NCS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ITSQF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NCS의 세 분류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무 정의와 능력 단위도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ITSQF의 그 대학 교과 과정 매핑 사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 교육, 그 다음에 대학의 그 학위와 ITSQF, NCS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A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컴퓨터정보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의 실제로 NCS와의 ITSQF와의 그 매핑을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교과 과목 중에 C 프로그래밍, 자바 어플리케이션 구현, 그 다음에 졸업작품과 같은 이런 과정들이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부 모듈을 살펴보면 C 프로그래밍의 경우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자료용과 변수, 수식과 연산과 같이 구체적인 세부 모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ITSQF 직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IT 시스템 관리, IT 기술 지원 등과 같은 직무와도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밍의 경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고 하는 능력 단위 요소와 매핑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IT 시스템 관리에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와 매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자바 어플리케이션 구현의 경우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그 다음에 IT 시스템 관리에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로 매핑이 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실제로 대학 교과와 ITSQF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무와 그 다음에 세분류,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NC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QF의 그 기반 구조는 NCS입니다. NCS를 보게 되면 산업계의 요구가 국가 표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국가 표준으로 연결된 것들은 교육훈련이라든지 자격, 그 다음에 경력 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주기적인 그 산업 현장의 수요 또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갱신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NCS는 개선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의 그 범위를 살펴보면요. 기업체, 그 다음에 교육훈련기관, 자격시험기관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기업체에서는 이 NCS를 기반으로 해서 인력 채용, 그 다음에 그 인사관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근로자의 경력 개발과 직무기술서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도 교육계획과 그다음에 교재 개발에 NC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NCS의 각 능력 단위 요소에는 학습 모듈이라고 하는 교육 교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좀 더 확대해서 보충 학습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작년부터죠. 그 국가 자격에도 그 ITSQF NCS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분야, 특히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자격도 NCS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계의 요구입니다. 우리들이 살펴봤던 ITSQF, 그 다음에 그 교과와의 연계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제로 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구현 단계를 보면, 통합구현 단계에는 실제로 능력 단위 요소가 연계 데이터 구성이라든지 연계 메커니즘 구성과 같은 이런 실질적으로 능력 단위에 필요한 능력 단위 요소들이 있고요. 이 능력 단위 요소들에 대한 수행 증거들이 이렇게 그 그림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계 데이터 구성에는 개발 방법론을 이해해야 되고 UML 작성 기술이 요구되는 것처럼 구체적인 것들이 실제로 직무 역량별 함양 단계로 백다운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그 빨간 테두리, 그 다음에 파란 테두리, 노란 테두리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실제로 이 대학 그 교육기관에서 대학과 대학원, 기업에서 해야 될 함양 단계에 대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그 표현을 했고요. 파란색은 실제로 그 각 기관, 대학과 대학원, 기업에서 요구되는 함양 단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 대학원, 기업에서 연계 데이터 구성에 대한 함양이 각 단위마다, 각 기관마다 필요하다는 의미이고요. 이 노란색은 대학에서 필요한 함양 역량인데요. 논리 데이터 저장소 확인과 같은 경우는 굳이 대학원이나 산업계에서 필요치 않다. 함양 단계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대학원과 기업에서 함양해야 될 단계를 보면 데이터 조작 프로시저 최적화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그다음에 기업에서 필요한 함양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굳이 대학원에서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함양 단계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설계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설계는 굉장히 실무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산업계에서는 그 환경에 맞게 재함양 단계를 거치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산업계 요구사항 중에 기본 역량 및 필수 함양 수준, 그 다음에 관련된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수준의 기본 역량 및 필수 함양 수준, 그 다음에 관련 교과는 그 4년제 학부 과정에서 반드시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한 그 전문 직무 역량을 학문적 속성에 따라서 재구조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13개의 역량이 도출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이해, 공학 기초의 이해 및 소프트웨어의 응용과 같이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돼야 될 13개의 역량이 도출이 되었고요. 이 13개의 역량은 역량 구분에 그 다음에 그 필수 함양 수준과 관련 교과를 표기하였습니다. 3번 그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의 그 사례를 살펴보면 함양 수준은 첫째,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과 기본 개념의 이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환경 및 디버거의 사용.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코딩을 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각각 이 두 가지에 대한 관련 교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하는 교과와 매핑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 구조적 프로그래밍 능력이라고 하면 구조적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하는 또는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교과 과목과 매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 역량별 교과 과목 중요도 및 기준 학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함양 수준에 따른 교과목이 예시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교과 과목은 모바일 프로그래밍, 웹 서비스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그 세 가지 교과목은 관련 과목의 중요도, 그 다음에 기준 학점으로 다시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서도 4.50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두 번째는 이제 웹 서비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교과목의 중요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결국 최소 12학점 이상의 이수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계 요구사항 중에서 일반 직무 역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NCS를 제공하고 있는 작업 기초 능력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분야 전공과 관련된 직무 역량 이외에 소프트웨어 산업에 필요로 하는 학부 졸업생의 일반적 직무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그 항목 중에 이 도출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두 번째가 기술 능력, 세 번째가 정보 능력, 네 번째 대인관계 능력, 마지막으로 5번째가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총 10개의 그 능력 영역 중에서 굳이 5개를 선택한 것은 이 10가지의 능력이 다 두루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직무 역량으로 5개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 각 직업 기초 능력에는 그 하위 능력 단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그 다루어졌던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능력 단위는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정보 능력의 경우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능력, 그다음에 정보 능력 등 5가지 능력들에 대한 하위 능력들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의 같은 경우는 문제 처리 능력이 가장 중요도로 꼽혔고요. 기술 능력의 경우는 기술 이해 능력이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능력을 살펴보면 경력 개발 능력,
이게 4.67의 중요도로 자기계발 능력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갖추어져야 될 능력이 기술 능력, 그 다음 정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계발 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계와 대학 학생들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능력 단위 및 능력 단위의 수준을 평정을 살펴보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5수준 과장, 4수준 대리, 3수준은 주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그 과거 일학습 병행 사업관계자 역량 강화 직무 연수에서 나왔던 자료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5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고 기업에 입사하는 입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표와는 약간 다르긴 한데 이 편의상 이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매핑을 하다 보면 5수준은 기사, 4수준은 산업기사, 그 다음에 2수준은 기능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편의상 본다라고 하면 4수준이 대졸자가 되겠습니다. 이 산업계와 대학에 각각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산업계에는 그 산업계 요구 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좀 실무 인력, 즉 그 산업 경력 교원의 확충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대학별 그 인프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 과목 또는 전략학과가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실습과 실무 중심의 그 참여학습이 좀 더 확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문학적 소양과 또 기초가 아주 탄탄한 그런 기초 역량, 결국은 전공학습이 되겠죠. 좀 튼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함양에 많은 신경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계 관점에서의 제언입니다. 산업계에서는 그 대학에 좀 더 많은 그 경력 교원이 확충이 돼서 산업계와 대학 간의 그 연결고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인프라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전략 과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전략 과목들이 기업과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실습과 실무 중심의 참여학습이 확대돼서 실무 능력이 많이 강화되고 역량이 내재된 신입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인문학적 소양과 탄탄한 기본기가 갖춰지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내재화된 그런 학생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학에 관한 제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융복합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산업계 대응 전략 수립과 그 수립된 전략의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 산업 동향 그리고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이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의 그 전통적인 교육 과정 외에도 산업계의 요구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동향의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를 수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그런 노력 외에 실질적인 무엇인가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구가 됐던 조직이 됐던 전략이 되었던 좀 대학과 산업계의 연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위한 제언입니다. 학생들은 먼저 산업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산업계에는 이미 채용 방식과 인사관리, 노사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채용 방식은 기존의 스펙, 학벌 중심에서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채용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명확한 행동 지침과 직무 기술에 의해서 능력 중심의 직무평가와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도 그 객관적인 보상 기준, 그 노사가 참여해서 능력 개발을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께서는 지식과 기술, 태도, 일반 직무 역량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또 앞으로 내재화되어야 될 역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탄탄한 기본 전공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기본이 되는 전공 분야가 정말 중요하고, 이 기본이 명확하지 않고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탄탄한 기본 전공을 반드시 갖추고 내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기술 능력입니다. 기술 능력이란 지식의 활용과 적용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그 교내외 프로젝트 실천 경험 및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서 갖고 갈 수가 있는 능력인데요. 실제로 그 산업계에서는 재교육보다는 이미 채용이 된 시점에서 직무와 바로 그 투입이 되고 직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입 직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태도입니다. 올바른 인성과 그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고요. 남을 배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생활은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올바른 인성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 직무 역량인데요. 이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능력, 정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이제 의사통 능력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외국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고 있는 질문 3가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그 산업별 역량 체계와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 기업 요구를 대표하는가입니다. 최근 2020년에는 산업계 요구가 특히 IT 에스케이프, IT 분야에서는 IT 에스케이프를 기반으로 산업계 요구가 분석이 되고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산업계의 요구는 IT 에스케이프로 점점 변모하고 있고, 이전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고, 특히나 직무 수준별로 필요한 직무 역량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공공기업과 아니면 공기업 등에서는 채용과도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계의 요구는 점점 더 IT 에스케이프로 또는 ACS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전공 교과 등 지식은 시험 평가 등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지만 기술 역량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부분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채용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이 코딩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코딩 능력이 곧 실무 능력을 전체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 능력에서 코딩은 특히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코딩은 5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딩 능력은 실전 능력, 실제 기술 능력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직무 역량, 이 기술 역량을 어떻게 그러면 형성하고 함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교내 공모전을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한이음, 프로노보, 그다음에 이브와 같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공모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동안 지식으로 갖추어져 있던 내 능력을 실제로 실무 능력으로 표현해보고 나타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에스케이프가 실제 기업의 채용에도 활용되고 있나요? 이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에스케이프는 실제 공공기업과 공기업에서 스펙 태클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 스펙을
제외한 그 스펙을 보지 않고 오로지 직무 능력만을 보고 채용을 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ITSQF는 점점 대세가 될 것이고 이 ITSQF를 기반으로 한 채용 전략도 함께 꾸려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산업계 간접 대학평가 결과 발표 세미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